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8장 고체, 액체, 상전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세 가지 상태 있죠. 세 가지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세 가지 상태인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그죠? 이 세 가지인데 기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배우고 이제 이번에는 고체와 액체,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이것들을 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상들 사이에 어떤 상전이, 이렇게 고체가 액체된다, 이렇게 되면 상이 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전이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내용은. 그런 상전이 용어들과, 그리고, 그 상전이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분자 간의 힘, 그리고 고체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다음에 액체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요 8장에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다르죠? 이것도 섞어놓으면 고체에서 액체, 섞어놓으면 고체가 액체에 녹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각 상들 간에는 어떤 경계면이 있어요. 그 경계면이 있는데, 그 경계가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각 경계에서 그 각들의 각 부분들이 어떤 화학적인 조성이나, 그리고 물리적인 상태가 균일한 상태를,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많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기름하고 물 섞어놓으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상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상이에요. 꼭 고체, 액체, 기체 그것만 상은 아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사이에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 상전이 나와 있는 것이 노트에 보시면 고체가 기체 되는 것이 승화, 액체가 기체 서로 되는 것이 액체가 기체 되는 것은 기화, 기체에서 액체 되는 것이 액화, 음축, 증발 이런 용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액체는 얼음, 용융, 그죠? 용융, 녹음, 이런 말로 하셨습니다. 예. 거기 얼음이라고 써 있는데, 음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녹음은 용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체나 액체, 기체는 사실은 온도나, 그 다음에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이 상이 존재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예, 어떤 온도 압력 구간에서는 고체고, 어떤 온도 압력 구간에서는 액체고, 또 어떨 때는 고체, 액체가 같이 공존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그린 것이 상평형 그림입니다. 2절. 예, 상평형 그림, 거기 그림 보시면, 예로 나온 것이 이제 H2O의 상평형 그림이 나왔는데, 그럼 고체, 액체, 기체 각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고체고 어디가 액체고 기체인 거는 우리가 대충, 여러분의 온도, 압력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기체고, 그 다음에 중간이면 액체고, 낮으면 고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평형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곡선들, 그런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치우고 보죠. 이게 이제 여기가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인데,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그래서 요 곡선들의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고체, 액체 사이에 그 상전이가 뭡니까? 우리가 용융, 녹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TB, 거기 이제 노트에는 TB로 나와 있는데, 그걸 용융 곡선, 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액체, 기체, 기화 곡선 또는 증기압 곡선, 액체가 기체되는 이 증기압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A는 고체 여기 요 부분인데 고체가 기체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체가 고체된가 승화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융 곡선, 증기압 곡선, 승화 곡선이 세 가지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중점.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세 가지 상태가 다 공존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C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액체와 기체, 이게 이제, 이 라인이, 곡선이 쭉 무한대로 연결되지 않아요. 어느 구간까지 있어요. 왜냐면,
실험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요 지점 액체 기체 요 지점 보면은 여기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은 뭐냐면 요 지점 되면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일단 3절로 넘어가면 액체의 상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액체 상전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액체 상전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액체는 일단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기화 또는 또 액체가 고체되는 건 응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액체가 증발 이게 이제 과정이 증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이 증발 과정에서 그 증발 과정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용어는 증기압이라는 용어예요. 증기압, 액체 증기압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노트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노트의 그림을 보세요. 제가 칠판에 안 드리겠습니다. 노트의 그림을 보시면 그 이제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닫힌 용기입니다. 이제 닫아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 속에 액체 분자들이 있겠죠. 예, 액체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두면 밑에서 열을 가하든가 놔두면 이제 여기 처음에는 이제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요것이 이제 증발을 합니다. 증발하는 거는 이 액체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그 액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끊고 액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끊고 이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분자가. 그러면 처음에는 기체 분자들이 여긴 이 액체의 기체 분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이 속에 여기에 압력하고 여기 액체 분자에 압력하고 이게 더 약하니까 계속 증발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 기화돼서 생긴 그 기체 분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기체가 있으면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체에서 배웠습니다. 기체가 있으면 반드시 압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있어요. 나중에는 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요 과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 기체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이 농도가 돼버리면 여기서 이 기체들이 이렇게 액체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화되고 액화되는 요 과정이 거의 나중에는 농도가 일정한 상태 유지에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속도가. 예. 액기화되는 속도나 액화되는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증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 그 상태에서 그 액체와 기체 사이에 서로 그 상전이 되는 뭐랄까요? 속도가 동일할 때 그때를 우리가 평형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형은 그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화되는 거, 액화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 기화되는 속도, 응축되는 속도의 속도가 서로 동일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막 액화되고 기화되고 기화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분주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에 다다랐을 때, 평형에 다다랐을 때, 그때 여기 기체들이 발휘하는 압력 있죠? 그 기체들이 발휘하는 압력을 이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기체 분자들이 발휘하는 압력을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체의 증기압이에요. 당연히 압력이란 건 증기압이란 거는 일단 기체의 압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체가 누구 거냐? 그 액체라는 거죠. 이 액체가 증발해서 생긴 기체의 압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발해서 생긴 기체의 압력. 액체의 증기압. 그렇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의미를 기체의 압력이 아니라 액체의 증기압이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기압의 거기 나와 있고요. 액체 증기압은 여기 온도를 계속 증가시켜주면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기체가 아무래도 더 많아질 테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테니까, 따라서 증기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는데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대기압하고 요 이제 증기압이 대기압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끓어요. 우리가 흔히 뭐 커피에 물을 끓이든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은 처음에 그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포가 무지하게 커지죠. 왜냐면 열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그 액체 사이에서 존재를 할 수 없고 기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냥 그 기포 공기 덩어리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확 기화가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끓는다 그럴 때는 그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상태. 그때가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끓는 점. 특히 대기압, 일기압일 때는 이제 정상 끓는 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끓는 점의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임계점이 나오는데 임계점은 이제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입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어떤 그 경계가 없어지는. 우리가 이제 액체, 기체 딱 구분이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이 되면은 액체, 기체, 그러니까 이 구간이겠죠. 구간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이렇게 이 구간들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거기 이제 노트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어떤 밀폐된 용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열을 올려줍니다. 온도 압력을 조절해주면 처음에 액체, 기체가 요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어느 순간 어느 온도 압력 되면 구분이 없어져요. 다 하나로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어떤 그 임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때 이제 이때의 온도, 이때의 압력을 각각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임계 온도, 압력 요 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임계 의미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체의 상전이는 얘기했고, 그리고 고체는 상전이 기화되든가 액화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농점, 어는점, 뭐 그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아실 테니까. 녹는다는 거는 뭐예요? 고체 같은 경우는 서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 고체 부자들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끊어주는 거죠. 그 움직임이 이제 고체는 비교적 이제 일정하게 연결이 일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요배에서 열을 주면 얘네들 사이에 진동이 일어나요. 움직여요. 이제 막 요동을 칩니다. 분자들이. 그러다 보면은 요동 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심해지면 그 여기에 있는 결합들을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태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걸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곡선이 나오는데, 냉각곡선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을 해요. 이제 냉각시키는 그 온도를.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물을 이제 뭐 시험관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비커에 물과 얼음 같이 이렇게 존재하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온도계를 꽂고 온도를 측정하면 점점 이제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데 그 온도 내려가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거기 노트에 있는 그런 그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액체의 온도가 내려가죠. 액체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온도가 일정해져요. 그것이 어떤 때냐면 여기 있던 액체가 고체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때는 비단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그 상전이뿐만 아니라 모든 상전이가 일어나는 그 때는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 온도가 변화가 없는 것은 외부에서 열을 줘도 온도가 변화가 없는데 이제 그 받은 열은 어디다 쓰냐면 그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상전이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 동안에는 온도 변화가 없다. 액체에서 고체되는 그 상전이 구간에는 또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하는 구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액체가 다 고체로 돼버리면 그때부터 고체가 된 상태에서 또 온도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 냉각곡선에 보시면.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관행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데 그 요 일정한 지점이 뭐예요? 어는 점, 농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어느 순간에 더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온도가 일정 구간이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관행각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때는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이렇게 저어주거나 흔들어주면 다시 온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온도 곡선을 그리게 돼요. 뭐 그거를 이제 관행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기체화되는 거는 승화, 그죠? 예, 뭐 승화라는 거, 뭐 거기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더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이런 기체 이들 사이에 이런 분자들 사이에 그런 상전이가 일어날 때는 녹는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뭐 그죠?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 이런 온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어떤 게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고 낮고 뭐 이런 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것들은 이 액체나 고체, 기체 이런 상태들 어차피 같은 분자예요. 같은 분자. 하나의 분자인데 그것이 상태만 다른 것뿐이거든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럼 그 분자들 사이에 분자가 이렇게 뭐 길게 생겼다면 분자들 사이에 어떤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작용하는 힘이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뭐 이게 이런 분자들이 제일 질서정연하게 돼 있으면 고체고, 그죠? 그것이 조금 이제 무질서해지면 액체, 더 하면 기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 아무튼 고체가 기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려면 이런 분자들 사이에 어떤 이런 힘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예요. 예, 8장에서 분자들 사이 분자 간의 힘이 무엇이 있고 어떤 때 그런 힘들이 작용하는지 먼저 이 분자들 사이에 분자 간 힘 분자들 사이의 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데어발스 힘. 두 번째 이제 수소결합. 수소결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에서 V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소문자예요. 반대발스 힘, 수소결합 이렇게 두 가지인데 반대발스 힘에는 또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쌍극자 간의 쌍극자 좀 이따 쌍극자 되겠습니다. 쌍극자는 이중극자 모멘트, 이중극자 힘, 이중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이런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예, 결합 모멘트 하면서 분자가 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그렇게 따지는 걸 배웠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극자, 쌍극자 저는 노트에는 쌍극자로 했는데 이중극자와 이중극자 극성 분자 같은 경우 이중극자가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극자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산력. 런던 포스, 디스퍼션 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런던 힘. 이렇게 분산력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발스에서 이중극자 힘. 반대발스라는 건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기체에서 나왔어요. 그죠? 기체에서 뭐 할 때 나왔죠? 반대발스 하면은 반대발스 상태방정식이 나오죠? 거기서 내용이 뭡니까? 왜 반대발스 상태방정식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상기체가 뭐를 빼먹고, 그러니까 빼먹다기보다 어떤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실제로 고려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상기체에서는 상호작용,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분자 간의 힘, 그죠? 일종의, 그것을 제외를 시켰어요. 예외, 없다, 거의 없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발스,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대발스 힘은, 그 상태방정식에는 분자들 사이에,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잡아당기는 힘이나 밀어내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예, 거기에 상태방정식 그런 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발스가 딱 나오면 결합을 하진 않더라도, 비결합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결합 상호작용. 결합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진짜 원자들 원자들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는 힘이고, 이건 이제 비결합 상호작용인데, 그래서 이중극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자가, 이중극자가 있으면 한쪽에 플러스, 다른 한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역시 같은 종류의 분자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는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비록 델타지만, 그런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이, 그러니까 분자들 사이에, 결합이 아니라, 분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중극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극자와 이중극자 간의 힘이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것을, 요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힘이 셀수록, 그러니까 이중극자 크기가 클수록 분자들을 녹인다든가, 또 기체 만든다든가, 그런 과정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산력은 뭐냐면, 분산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극자가 없을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력은. 그러면 이제 비극성 분자. 보통은 비극성 분자. 물론 분산력이란 거는 극성 분자도 분산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극성 분자도 분산력을 갖고 있지만 이중극자 힘은 비극성 분자는 없어요. 근데 요 분산력은 비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비극성 분자 중에서도 이렇게 긴 선형 분자, 이렇게 구형처럼 생긴 분자보단 긴 선형 분자가 더 힘이 더 세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분산력이란 말 그대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합이 있는데, 이 결합 사이에 사실은 전자가 공유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자들이 공유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떤 부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핵과 핵 사이에서 결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임이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한쪽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다 계속 퍼지면서 전자 이쪽으로 몰리니까 또 이쪽에 전자 없는 부분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 이쪽 끝에는 델타 플러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극성 분자는 아예 이중극자 갖고 있지만, 비극성 분자는 순간적으로 이런 이중극자가 생겨요. 예. 순간적으로 생기는 이중극자와, 그럼 한 분자가 이렇게 이중극자 생겼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멀쩡한 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전자가 부족하니까 여기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긴 이중극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된 이중극자, 옆에 분자들, 예. 그 두 이중극자 간의 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기는 이중극자, 그것으로 인해 생긴 유발된 이중극자 간의 힘이 분산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표면적이 길게 선형하고, 구형하고, 사실은 표면적은 이 긴 선형이 더 넓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예. 그래서 이제, 분산력은 일단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전자들이 분산되기가 쉽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확실하게 띄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되기가 어려워요. 구형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선형과 구형을 얘기하면, 구형 분자는 일단 구형하고 선형하고 비교하면 선형 분자의 농점,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예, 분산력이 좀 커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져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력은 좀 전에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극성 분자는 이중극자 간의 힘이 있고, 분산력도 있어요. 그리고 비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있어요. 예. 그리고 분산력의 특징은 분자량이 커질수록 그 힘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은 선형 분자일수록
그 분산력이 더 커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뭐 내용 쭉 그 노트의 내용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설명해 내용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발스 힘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전기음수도 큰 분자들, 큰 원자. 예를 들면 뭡니까? 제일 큰 게 플로르,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이죠. 이 전기음수도 큰 이 원자들의 예를 들어서 플로르에 뭐 예를 들면 얘는 저걸로 들죠. 산소에 수소 없었다. 예를 들면 물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음수도 크니까 얘 3.5에 얘 2.1이니까 얘가 전기음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물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다른 H2가 있으니까 존재하거든요. 그럼 얘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요렇게 해서 요 델타 플러스와 요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또 결합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합이 아니고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음수가 큰 원자에 결합된 수소와 그리고 그 전기음수가 큰 요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은 결합이라고 돼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어떤 상호작용의 힘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수소 결합이라고 이제 쓴 의미는 이제 뭐냐면 하나의 분자. 이제 반대발스 힘, 이건 완전히 서로 다른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수소 결합은 한 분자 안에서도 이런 힘이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합이란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생물학이나 생화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단백질 또는 뭐, DNA, RNA, 그 안에 보시면은, 뭐 염기들 사이에 수소 결합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틴 안에 아미노산들 사이에 결합하는 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소 결합이에요. 하나의 분자 안에서도 작용하고 떨어져 있는 분자들 사이에서도 작용한다는 거. 그렇게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합이라는 그런 의미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수소 결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고 결합력이 그 결합력을 이제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결합 에너지 뭐예요?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공유결합은 진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원자들 사이에. 그것이 끊어내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고, 그건 뭐 상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그 다음에 반대발스 힘이 제일 약합니다. 반대발스 힘 중에서도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나중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 비교, 그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번을 보시면 다음 물질들의 예상되는 끓는 점을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라. 보면은 일단 극성인지 비극성인지 그걸 분간을 해야겠죠. CBr4 극성입니까 비극성입니까? C와 Br 브롬 사이에는 결합 모멘트는 있어요, 그죠? 결합 모멘트는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 분자에는 그 결합 모멘트 합이 상쇄됩니다. 왜냐하면 정사면체 대칭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모두 그 결합 모멘트 상쇄해서 비극성 분자 되겠죠. 예. 그 다음에 CH3, CH2, CH2, CH3 뷰테인, 노멀 뷰테인인데 이 경우도 비극성 분자예요. 예. 탄소하고 수소 일단 CH4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배웠는데 뭐죠? 정사면체, 그죠? 정사면체 sp3 혼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탄화수소 중에 노멀 뷰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비극성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F2 이것도 비극성 분자죠. 예. 그 다음에 CH3CHO 이거는 극성 분자예요. CH3CHO 아스타알데히드라고 얘기하는데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용기라는 거 나중에 유기학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작용기라고 하는데 요 COH를 알데하이드 기 얘기하고 여기서 CO를 카본일기라고 얘기합니다. 카본일기. 카본일기의 특징은 뭐냐면 C와 O 사이에 정경도 차이가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극성이 생긴다고요. 저렇게 알데하이드 카본일기가 들어있는 분자들은 다 극성이에요. 예,
다 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유기화학에서의 반응에선 제일 중요한 그런 작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극성이라는 거. 그러면 극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CH3CHO, 그죠? 아세탈데하이드 하나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이제 비교해야겠죠. 비극성. 그러면 뷰테인, 분자량이 큰 뷰테인이, 노멀 뷰테인이, 조금 더, 끓는 점이 더 높겠죠. F2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CBr4, 분자량이 제일 크니까, 노멀 뷰테인보다는 더 끓는 점이 높습니다. 아세탈데하이드는 극성 분자지만, CBr4보다는,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CBr4보다는, 끓는 점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CBr4는, 분자량이, 생각해보세요. 브롬이 몇 번입니까? 35번이잖아요. 그죠? 맞나? 예. 17, CL, 그렇죠. 예. 35번이잖아요. 그죠? 브롬, 그러면 35번의 분자량, 원자량만 따져도, 벌써 70은 될 거 아니에요. 2배니까. 2배 정도 잡으면. 그것이 몇 개예요? 4개. 그죠? 같이 280이에요. 그죠? 그럼 딴 놈들에 비하면 분자량이 몇십 배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세탈데하이드보다도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산력이 작용하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성인 아세탈데하이드보다는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CBr4가 더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따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극성 분자나 비극성 분자 따질 때 이제 또 뭘 따지냐면 분자량. 예, 분자량 갖고 비교를 합니다. 분자량 차이가 너무 크면 비극성 분자라도 그 분자량이 크면 극성 분자보다는 끓는 데 높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예제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고체는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결정 구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먼저 7절 결정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체는 결정성 고체가 있고 비결정성 고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란 거는 뭐냐면 일단 일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정한 단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육면체가 있습니다. 육면체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3차원적으로 옆으로 이게 쫙 이제 퍼져요. 응? 뭐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퍼집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역시 이게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 전후 좌우 그쵸?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단위가 막 반복돼서 3차원적으로 배치가 돼요. 그 기본적인 그 반복 단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단위세포. 요놈 흰색인 요것을 단위세포라고 얘기해요. 단위세포. 그래서 유닛셀. 그래서 그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3차원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격자라고 얘기해요. 결정 격자라고 얘기하고, 이 단위세포 여러 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를. 다음에 이제 그 단위세포 말씀드렸고요. 이런 이 단위세포 모양에 따라서, 단위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정 구조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7가지 결정 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분해서 14개의 브라바 격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7결정계에 나와 있는데, 이 결정계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 그림 다시 제가 단위세포만 그리면, 이 단위세포 안에 요 각도 있죠? 여기 각도,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각도, 요 3개의 각도, 그 다음에 요 변, 요 세 변의 길이. 그것들이 뭐, 변의 길이가 같냐, 각도 크기가 얼마냐, 뭐, 범위에 따라서 결정계가 7가지 결정계로 나뉘어집니다. 거기 이제, 그건 노트에 보시면 되겠고요. 입방, 사방, 정방, 단사, 마름모,
뭐 3, 4, 6방 이렇게 해갖고 단위세포 각도, 그 다음에 단위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를 외실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왜냐면 뭐 그 일반적으로 그냥 시험을 본다. 뭐 일반화학을 교양으로 일반화학을 시험 뭐 공부 학점 이수하면서 시험을 본다면 뭐 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편히 특별한 목적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낸다는 건 좀 그 문제 출제자의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림, 거기 14개의 브라더 격자는 뭐냐면, 이 이 꼭지점에 어떤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가 됐던, 이온이 됐던, 분자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단순 입방이에요. 단순 입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심플 큐빅, 뭐 이렇게. 정사각 경우에 큐빅이 되고요. 단순 입방. 그 다음에 단순, 이게 뭐가 있냐면, 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채심이 있고, 연심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뭐, 그 다음에 단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우리는 안 다루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 채심, 연심. 채심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의 물질이 요 바디 안에, 요 셀 안에, 중앙에 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다 들어있고. 면심은 요 면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면 옆에서 딱 보면은 면과 면 사이에 이렇게 2분의 1만 요 세포 안에 있고 2분의 1은 바깥에 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면심입니다. 단순 입방에서는 단순 형태는 뭐냐면 요 꼭지점 보세요. 이제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단위세포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뭡니까? 일단 4분의 1이 요 안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해서 보면 반은 요 아래 부분,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하면 위에 평면, 반은 윗부분에 있으니까 2분의 1만 또 속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에 그것에 또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그러니까 어떤 동그란 공이라면 그 중에 8분의 1만 요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채심은 1, 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고, 단숨은 8분의 1이 들어있는 거고, 면심은 몇 개? 2분의 1. 반만 들어있는 거고. 단위세포 안에. 그렇게 개수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단위 입방세포 안에 입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요 룰에 따라서 그래서 단순 입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8개, 8분의 1짜리가 8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채심이다 그러면 8개에 전체 이거 꼭점에 있고 그 안에 또 채심 하나가 있으니까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심 입방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짜리가 6면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 단순 하나 해서 4개 토탈 4개가 되는 거예요. 예, 입자 수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산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 끝부분에 보시면 단위세포에서 원자 반경과 모서리 길이 사이의 관계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단순 입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떨어뜨려서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대로 그린다면 입자가 요 반 거기 이제 노트의 그림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 입방인데 그러면 요 길이 요거 이제 요 입자의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러면 전체 한 변의 길이는 2R이 되는 거죠. 2R 요것도 2R.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 입방에서 모서리 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심 입방에서는 면심은 요 사이에 입자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조금 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여기 사이에 동그란 거 하나 완전히 더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하얀색처럼 여기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다 물론 반지름은 똑같죠. R 해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4R이 되는 거죠. 이것이 4R 되면서
대각선이 이게 4R이고, 그러면 요 두 변의 길이는 같은 거니까, 우리가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일방은 여기 중간에 여기가 지금 최신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그리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R이고, 여기 R이니까 4R이 여기 대각선이에요. 그럼 여기, 요 높이, 요 대각선 길이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쉽게, 거기 이제 그 답은 있으니까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 구조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결정성 고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고체 상태, 뭐 결정과 비결정이 있다, 또는 무결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반복적인 3차원 배열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냐 비결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그러면 또 결합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이온성 결정, 분자성 결정, 뭐 금물구조 결정, 금속 결정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화학 결합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뭐 이온성 결합, 뭐 그다음에 공유 결합 이런 게 얘기하면서 분자성 물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온성 결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aCl 그럼 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디움 이온하고 이 옆에는 그러면 염소 이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Cl 이온, 그 다음에 여기는 또 Cl 이온, 그 다음에 여기 소디움 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각 곡점에 이런 이온성 물질들이 이온이 이렇게 하나씩 돼서 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정적이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결정이기 때문에 좀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분자성 결정. 분자성 결정은 여기에 지금은 이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분자, 완전한 분자. 예를 들면 뭐 굳이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경우는 쉽지 않겠죠. 예를 메세인 CH4가 여기 있고 여기도 CH4가 있고 여기도 CH4 있고 여기도 CH4 있고 예를 들면 H2O를 생각하셔도 돼요. H2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각 곡점에 그런 식으로 분자 자체가 곡점에 배열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분자성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물구조 결정은 요 곡점 내에 원자들이 존재해요. 원자들이. 얘가 뭐냐면 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 탄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탄소 다 탄소예요, 여기가. 그럼 뭐예요? 원자 사이잖아요. 그럼 원자 사이 결합이죠. 이거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 구조 결정은 원자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 자체를 끊는 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원자들 사이의 그 결합이니까. 예. 그래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농점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들이 이 격자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전자들이 이 사이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 결합으로 된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구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이온성 결정은 이온들이 되어 있는 거고 분자성 결정은 분자들이 곡선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속결정 결정은 원자들이 배열돼서 그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이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전자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 결합에 의한 결정의 분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제를 보시면 다음 세 가지 이온성 결합 고체를 예상되는 농점이 증가한 순서로 나열하라. 보면 MgO, NaCl, NaBr 이렇게 보시면 일단 MgO 이온성 결합 고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MgO는 플러스 2, O는 마이너스 2죠. 그렇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전나량이 큰 거니까 전나량이 큰 걸수록 서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 근데 Na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죠? 근데 NaBr, Na 역시 Na 플러스 Br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NaCl과 NaBr은 어떻게 비교됐냐? NaCl과 Br은 그 이온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정적인 힘은 큽니다.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놈이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멀리 있는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예. 그러면 NaBr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머리 뚫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결합, 이 둘 사이에 힘이 약하겠죠. NaCl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농점 증가하는 순서 MGO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NaCl, NaPr 그리고 나와 있는 순서대로 농점이 제일 농점 순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MGO, 그 다음에 NaCl, NaPr 이런 순서대로 농점이 결정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8장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거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증기압, 뭐 상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기압이 무엇인지, 액체 증기압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간 힘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극성 분자냐, 비극성 분자냐, 그 다음에 수소결합, 이런 것들, 그리고 고체 종류 중에서 각 특징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것, 그 다음 결정 구조에서 입자들 사이에 그런, 위치, 그리고,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8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